네. 자, 우리가 앞 시간에는 우리가 소득세 개념, 또 소득세의 세목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우리가 소득세에는 모두 8가지의 세목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6가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가지가 이 종합과세 세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종합과세 세목에 열거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세 방법. 중요한 것은 과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연금소득부터 알아보겠는데요. 앞에서 한 것이 이자, 배당,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렇게 4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개 남았네요.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자, 연금소득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의 범위는 먼저 공적연금, 공적연금소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적연금의 내용은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국민연금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사학연금 등이 공적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연금소득도 연금소득 범위에 들어갑니다. 사적연금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퇴직보험연금이라든가 연금저축 같은 거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죠.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이런 것들이 사적 연금소득이 되겠습니다. 또 비과세 연금소득을 알아야 되는데요. 비과세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장애 상이연금, 이러한 연금들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연금이 모두 비과세가 아니라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을 만약에 부부가 받다가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하면은 유족연금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죠. 그런 연금이 비과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계노령 유족연금이라든가 연계퇴직 유족연금, 유족자 들어가는 건 다 비과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장애나 장애가 들어가는 거, 상이연금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상이연금도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그 연금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 근무하다가 불행하게 다쳤는데 이 근로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그리고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금소득 금액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연금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금액과 계산 방법이 똑같네요. 자, 근로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 빼기 근로소득 공제를 했었죠. 연금소득 금액은 총 연금액 빼기 연금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연금소득에서도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연금소득 공제가 하나의 필요 경비입니다. 자, 그러면 총 연금액이란 무엇이냐? 비과세 소득, 즉 비과세 연금소득하고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제외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의 합계를 여기 있는 총연금액이라고 하고요. 자, 밑에 주의해 보니까 사적연금소득의 경우에 분리과세가 있다 이거죠. 12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네, 여러분 분리과세이다라고 안 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요. 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리과세가 유리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종합과세가 유리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된 세율하고 내가 이걸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하고를 비교해봐가지고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꼭 분리과세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거죠. 근데 대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분리과세 선택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그런 경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적연금은요 월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사적연금은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과세를 그러니까 종합소 우리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5월 달에. 자, 그러면 연금소득공제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은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연금소득 공제를 통해서 획일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근로소득 공제도 그랬죠. 그런데 근로소득 공제는 맥시멈이 얼마였냐면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면 그냥 2천만 원만 공제해줘요. 연금소득 공제의 최대 한도는 900만 원이 한도거든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9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것 또한 최대 900만 원까지만 경비로 인정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급여액이 350만 원 이하이면 즉 연금 총 급여를 말하는 거예요. 연금 총 급여가 연간 350 이하이면 전부 100% 공제를 해줍니다. 350만 원 초과해서 700만 원 이하까지는 그 초과된 금액의 40% 그리고 350만 원을 더하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국민연금을 다 가입을 하시고 또 나이가 되면 받으실 텐데 현재 법률에 의해서 350만 원까지라고 그랬으니까 나누기 12달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한 달에 29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월 29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으신다 그러면 연금에 관련해서 내야 될 세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한 70만 원 받는다 하더라. 그러면은 70만 원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과세하느냐? 네. 70만 원을 받게 되면 이렇게 과세하는 거죠. 자, 70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 연간 84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350만 원 이하는 없으니까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 볼게요. 빼기 350만 원 하면은 아니다. 예, 700만 원. 예. 다시 계산. 예. 아까 840만 원이었죠? 840만 원이니까 350만 원 초과 700만 원까지만. 네, 그러니까 700만 원에서 350을 빼야죠. 요걸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이 구간에 해당되는 건 40% 공제를 해주니까 350만 원의 40%를 먼저 계산하죠. 40%. 그러면 140만 원이죠. 그러면 350에다 140입니다. 거기다가 700을 초과한 금액, 700만 원 초과한 금액이 140만 원이죠. 140만 원 곱하기 20%. 20%. 28만 원이네요. 그러면 28만 원 더하기 140만 원
더하기 350만 원 하면은 518만 원의 연금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518만 원. 그러면 840만 원에서 518만 원을 빼면 322만 원 나오거든요. 이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연금 소득 공제를 이런 식으로 월 한 70만 원 받으면 연간 840 받는 건데 거기에서 나머지는 전부 연금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이고 322만 원이 뭐예요? 여기 나오는 연금 소득 금액이 된다 이겁니다. 자, 연금 소득 금액 계산하는 거 이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총 연금액에서 연금 소득 공제를 뺀 것이 연금 소득 금액이 된다. 연금 소득의 수입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공적 연금은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 시기로 보고요. 사적 연금은 연금을 수령한 날 수입 시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적 연금은 현금주의를 채택했고 공적 연금은 약정주의를 채택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과세 방법이 자세히 안 나왔는데 이 연금 소득도 원천 징수를 합니다. 연금 소득도 지급하는 기관에서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합니다. 원천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처럼 매년 근로소득은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죠. 연금소득은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1월 달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과세 방법이 없는데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세목인데 자, 아까 사적연금의 경우는 1200만 원 이하이면 연금이 12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공적연금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공적연금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70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공적연금은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거든요. 그걸로 그냥 끝나요. 5월 달에 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해봐도 세금이 똑같이 나와요.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환급받을 것도 없고 더 납부할 것도 없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내서 신고하고 접수받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만 공적연금이 있고 다른 근로소득이라든가 다른 사업소득이라든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적연금도 1200만 원,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은 종합과세로 5월 달에 다시 한번 신고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공적연금에서는 자, 공적연금만 있는 소득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거 여기다 하나 적어두세요. 밑에다가 아까 사적연금 얘기는 나왔으니까 사적연금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중간에 있었는데요. 과세 방법에 대해서 너무 정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는다.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는다. 매년 1월에 연말정산으로 종결된다. 매년 1월에 연말정산으로 종결된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공적연금만 있을 때를 얘기한 거고, 만약에 공적연금 플러스 다른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이라든가 기타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들이 있으면 합산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해야 하죠. 자,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말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자, 다음. 자, 연금소득은 굉장히 간단해요. 네, 내용도 별로 없고요. 시험에서 그렇게 출제할 게 없습니다. 연금소득 쪽에서는. 다음은 기타소득인데요.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하고 기타소득에서. 자, 기타소득에서는요, 이 기타소득의 범위하고 필요 경비를 같이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가 앞에서 다른 소득들은 열거를 다 해놓고 나중에 필요 경비를 빼준다라는 공식으로만 제공을 했는데, 기타 소득은 열거 해놓고 그 옆에다가 내용과 필요 경비를 같이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타 소득의 종류별로 필요 경비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필요 경비가 달라요. 예. 자, 그러면은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승마 투표권 경마장에서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경마장에서 그 말에다가 투표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환급금을 받는다. 왜 뭐 성적이 좋게 나오면 환급금. 그 이제 그 거기에 투표한 사람들끼리 거기에 돈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네. 하여튼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환급금. 그 다음에 슬롯머신. 네, 슬롯머신 당첨금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경우에 필요 경비는 실제 경마장에서 투표권을 매입한 금액. 또 슬롯머신 같은 경우는 그 기계에다가 투입한 금액만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요. 실제 필요 경비만 인정한다는 거죠. 실제 필요 경비. 그러니까 아주 실제 필요 경비가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소득을 사행성 소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행성 소득. 사행성 소득의 공통점은 실제 필요 경비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복권이 저 뒤에 나올 텐데요. 복권도 승마 투표권이나 슬롯머신하고 성격이 같잖아요. 그래서 복권도 필요 경비는 그 복권을 산 금액, 만약에 1,000원에 샀다 그러면 필요 경비가 1,000원인 거예요. 5,000원에 샀으면 필요 경비 5,000원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행성에 해당되는 소득은 필요 경비를 실제 필요 경비만 인정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아니면 부상인데, 이 대회라는 게 무슨 경진대회 또는 경시대회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대회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열린 대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이 어디까지가 공익법인이냐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뭐 학교 같은 곳 이런 것은 공익법인이죠. 초, 중, 고, 대학까지도. 그러면 학원에서 하는 대회가 있다. 공익법인이 아닙니다. 학원 같은 것은 사설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초중고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이제 학교라면은 그런 정도가 되겠고, 학교가 아닌 기관이라 그러면은 이제 이천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정부 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도.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서 열린 대회에서 상금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그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만약에 그림대회에 나가서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미술대회가 만약에 있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1등을 해서 5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수익금액이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에 곱하기 80%는 필요경비예요. 400만 원은 필요경비고 기타 소득 금액은 100만 원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만 원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경비를 딱 정해놓은 것은요. 실제 필요경비하고 비교해가지고 큰 것을 적용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400만 원이 경비가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이 필요경비가 만약에 들어갔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림을 그리는데 뭐 도화지를 사고 물감을 사고 하는데 그 영수증을 첨부했더니 4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돼요. 그걸 증명할 수 있으면. 그런데 대개는요. 실제 필요경비를 증명하기도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해놓은 이걸 적용받죠. 자, 이 맥스라는 것은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유리한 거, 큰 것을 적용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맥스, 두 개 중에서 큰 것을 적용받는다. 보통은 실제 필요경비를 적용받기는 더 불리할 거예요. 자, 80% 기억해 주세요. 80%.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데 주택입주, 지체상금. 예, 여러분 주택이 집이잖아요. 예, 집에 입주하기로 오늘 했는데 5월 12일 날 오늘 입주하는 날인데 그 주택 건설 회사가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오늘 이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살던 집을 다 팔았고 우리 살던 집에 새 주인이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뭐 호텔에 가서 살든지 어떻게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건설사에서 보상을 해줄 거예요. 그거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 상금과 마찬가지로 80%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 20%에 대해서만 기타 소득 금액으로 과세가 된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열거되는 것들이 꽤 많은데 이게 60%짜리. 총 수익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게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기타 소득이 됩니다. 사업자가 이러면은 사업소득이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사업자가 아닌 경우죠. 기타 소득에 있는 것은 사업상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받은 금품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필요경비 60%짜리예요. 그 다음에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해서 발생한 소득. 이게 이제 그 사업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아니다라고 나왔던 거예요. 이건 기타 소득입니다. 공익사업 관련해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 거기에 60%가 필요경비예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겁니다. 원고료. 우선 그 잡지사라든가 신문사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고 글을 제공하고 원고료 받는 그 수입을 말해요. 또 인쇄,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거기다 그림을 원고 글을 쓰는 거고 미술은 그림 그려서 잡지나 신문에 올리는 거 아니면 음악을 작곡해 가지고 올려주는 거예요. 거기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음악가가 음악을 작곡하면 사업소득이에요. 예,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근데 요거는 자기가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필요경비 60%. 그 다음에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대가.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즉 사업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인적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은 사업으로 봐야죠. 일시적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한 번씩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로 대가를 받았다. 예, 강연은 교육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교육. 강사. 강사가 가서 교육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 또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았다. 예,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소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학원을 하는 사업자가 가서 교육을 하고 교육비를 받았어요. 강사료를. 그거는 기타 소득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업소득. 근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교육 또는 강연. 이거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되고요. 총수익 금액의 60%는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요거 중요해요. 60%. 그 다음에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해설, 개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로 받는 것. 또는 변호사 등이 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이것도 그렇습니다. 변호사든 세무사든 자기가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있다든가 세무사 사무실을 차리고 있으면 이건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변호사 자격은 있는데 변호사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변호사 자격은 되는데 변호사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 또 세무사 자격은 있으나 세무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러한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60%.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 강연료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 출연료 받는 거 이런 것을 만약에 배우나 배우처럼 방송인들이 가서 받으면 사업소득이에요. 방송인들은 사업가예요. 그런데 사업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일시적. 이런 경우에 기타 소득으로 정리합니다.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보면은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죠. 예, 그 사람은 사업 신고 해놓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금이 적게 나가거든요. 기타 소득이 세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방송 출연을 매번 하는 사람들은 어떤 회사를 설립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방송 출연해가지고 이런 그 용역을 그 패널로 참석하면 그것도 용역이잖아요. 그러한 대가를 받는 것은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60%짜리 정리했는데요. 60%짜리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무형자산의 대여, 양도나 대여, 그 다음에 원고료라든가, 그 다음에 강연료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니까요. 60%가 필요경비다.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은 가장 필요경비를 높게
해주는 기타 소득인데 서화, 골동품, 양도에 관련된 소득입니다. 서화,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자,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필요 경비율이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1억 원 이하는 90%.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게 가장 높은 게 그 상금 80%였지 않습니까? 이건 90%입니다. 1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1억 원까지는 90% 적용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80%를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1억 원이 초과됐더라도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된 서화 골동품에 대해서는 모두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그래서 1억 원 이하 90%, 1억 원 초과 80% 적용하는 것은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서화 골동품이 해당이 되고 10년 보유를 10년 이상 했다 그러면 그 판매 금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10%만 가지고 과세한다. 10%.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짜리 골동품을 팔았다 그러면 1억만 가지고 과세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9억은 필요경비로 보는 거예요. 로비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하여튼 서화 골동품의 거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했구나. 좀 특이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네. 자, 나머지는요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하는 것들이에요. 나머지는 첫째,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뭐 이런 것인데 이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제외예요. 여기서 받는 상금 같은 경우는 공익법인이 아닌 데서 상금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원 같은 데서 대회를 해가지고 상금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은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필요경비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 상금 모두가 다 기타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복권, 네 아까 말씀드렸죠. 경품권도 마찬가지. 복권이나 경품권 이런 어떤 갑작스럽게 경품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실제 필요경비가 입증하기 힘드니까 없는 걸로 신고해가지고 그 상금 받은 것 전부 과세가 되는 셈이에요. 또 사행행위, 아까 말씀드렸죠. 사행행위 여기 뭐 복권 이런 거 말고도 뭐 닭싸움을 했다든가 개싸움을 시켰다든가 뭐 이런 것들 사행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작자 또는 실현자, 음악 제작자, 방송 사업자 외의 자가 그러니까 음반 제작자라든가 저작자는 이건 이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외의 자가 저작권이나 저작 인적권을 양도 또는 사용하는 대가로 받은 금품. 그래서 만약에 자기 배우자가 작가였어요. 작가였는데 사망을 하면은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이렇게 상속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자기는 이제 저작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저작자가 아닌 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것은 기타소득이에요. 기타소득. 그 다음에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뭔가 물건 빌려주고 받는 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타소득.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및 사례금.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았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보상금이나
취득한 자산. 예, 이것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남의 유실물 내가 찾아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100만 원을 내가 받았어요. 기타 소득 신고 대상이에요. 예, 일단은. 근데 100만 원은 신고 안 해요. 예, 뒤에 나와요. 예, 뒤에 나옵니다.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그러니까 물건 주운 거죠, 이거. 그 다음에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특수관계이니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나 배당으로 보지 않는 금품. 네. 그러니까 법인으로부터 뭔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급여도 아니고 배당도 아니에요. 내용 보니까.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면 된다. 또 영화나 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필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 양도,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은 금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이런 건 우리 생활에서 간혹가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서 갑자기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같은 거. 주택 입주 지체상금은 아니에요.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거 했는데 그 상대방이 계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그 계약금을 걸은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매수인이다 그러면 매수인이 집을 사겠다고 100만 원 계약금을 걸었어요. 그런데 중도금을 받기로 했는데 그날 나 포기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계약금 돌려주나요? 예, 거기에 안 돌려주도록 돼 있죠. 그게 바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발생한 기타 소득 위약금이 됩니다. 또 사례금이라고 받는 것도 있으면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제 부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잖아요. 기타 소득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소기업 소상공인이 받는 부금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노란우산 공제. 네. 노란우산 공제를 이렇게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기 때 아마 이건 만기라는 게 아마 없을 겁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자기가 사업을 정리하면 그 공제를 해약할 수가 있어요. 예, 사업을 정리하면. 그래서 사업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개인 사업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부금 부은 거 일시금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또 종업원 등 대학교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회사 다닐 때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으면은 근로소득이지만 퇴직 후에 받게 된다면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되겠죠.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것도 500만 원까지는. 자,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서 이걸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네. 근로자가 근무 중에 행사하면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랬는데 근로자가 퇴직하고 행사했다.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고요.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만약에 부여받았다면 그 사람도 이걸 행사하면 기타 소득에 과세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되는 것들이에요.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인해서 받은 금품,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이 된다. 연금계좌 가입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로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로 수령했다. 자, 연금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면은 그건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리하면은 뭐냐면 연금 계좌에 가입을 했는데 연금 외로 받는 것이 있다.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예. 연금 외로 수령한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하는 방법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지금까지 열거된 것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80% 필요경비 인정되는 게 뭐고 60% 필요경비 인정되는 게 뭐고 9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되는 게 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아느냐. 제가 꼭꼭 찍었던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알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똑같아요. 기타 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빼는 거예요. 필요경비. 자, 필요경비는 위에서 쭉 구분할 수 우리가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과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느냐? 먼저 원천징수 세율이 제일 궁금하죠. 예. 원천징수 세율을 보면은요, 15% 내지 20%. 15% 내지 20%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다 그 밖의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가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면 20%짜리가 많아요. 세율이. 세율이 20%짜리가. 그러니까 필요경비를 60% 빼준다 하더라도 강연료 같은 경우에 내가 강연료 200만 원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60%를 저 필요경비로 빼준단 말이죠. 120만 원을 빼줘요. 그러면 80만 원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까? 80만 원의 세율이 20%예요. 16만 원이고 16만 원. 그런데 200만 원 강연료를 받았는데 내가 사업소득자이다. 그러면 곱하기 3%. 6만 원이죠. 6만 원. 그러니까 80만 원에 20% 16만 원하고 6만 원 차이가 뭐 세금이 10만 원 차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초빙 강사의 강연료, 강사료를 지급할 때 이분을 기타 소득자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느냐 아니면 사업소득자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공제되는 세금이 많이 차이 납니다. 네. 많이 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맨날 그 강의를 하던 데만 강의를 하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알아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오래된 얘기인데 어딘가 한번 강의를 했는데요. 세금을 많이 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저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했습니다. 대개 그 단체는 이게 어쩌다 한 번씩 강의하는 사람들을 되게 초대해서 그동안 그 강사료를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쭉 그냥 기타 소득으로 전부 과세하는 걸로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학원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취소하고 다시 과세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분리과세 이거 알아야 되고 무조건 종합과세 이거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무조건 분리과세에서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게 복권이에요. 복권 슬롯머신. 네.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그 다음에 서화골통품이 또 있어요. 서화골통품. 무조건 분리과세. 세율은 20%예요. 근데 복권 같은 경우는 3억 원이 넘으면 30%네요. 30%. 복권 수령액이 당첨액이 3억 원이 넘으면 30% 세금이 3억 원 미만이면
20%입니다. 서화 골동품도 20% 세율은. 그 다음에 연금계좌, 아까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에 받는 게 있다고 그랬죠? 연금 외로 수령한 거 무조건 분리과세. 자, 그러면 이제 무조건 분리과세 3개밖에 없어요. 우선 제일 먼저 복권 떠올려야 되고, 복권 슬롯머신 이런 거, 복권 슬롯머신. 슬롯머신 등 했기 때문에 여기 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경마장 나왔었죠? 예. 거기도 슬롯머신 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계좌 떠올리셔야 돼. 예,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로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서화골동품. 네, 요 3개 떠올리세요. 무조건 분리과세.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무조건 종합과세는 이건 꼭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종합과세는. 그러니까 저 무조건 분리과세는 뭐냐면은 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서화 골동품을 팔았어요. 그런데 내가 팔았는데 원천징수를 상대방이 안 했어요. 안 하면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했다는 전제 하에서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안 하면 무조건 분리과세도 종합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무조건 종합과세는 뇌물, 알선수재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기타 소득을 보면요, 다 범죄 행위들이에요. 범죄 행위. 범죄. 그렇죠? 뭐 알선수재, 배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배임 같은 거, 알선수재 이거 뇌물 같은 거 주고받은 거 이건 원천징수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들은 기타 소득하면 여러분이 범죄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아까 굉장히 많은데 나머지는 조건부 분리과세입니다. 조건부 분리과세는 여기 밑에 여기 주석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무조건 분리와 무조건 종합을 제외한 것이 이제 조건부인데 이것이 뭐냐? 계약의 위약 등으로 계약금의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금액과 그 외의 기타 소득 가로 열고 원천징수되는 소득의 하나다. 그 외의 기타 소득의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된 때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조건부 분리과세가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그 위약금을 포함해서 나머지가 전부 조건부 분리과세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머지가 전부 조건부 분리과세에 해당이 되는데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가 된 때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리과세죠. 분리과세 선택하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원천 징수를 했다면 20%란 말이에요, 이게 20%.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종합과세 이제 요 뒷페이지가 이제 종합과세 나오는데 종합과세의 기본 세율표를 보면 제일 낮은 구간이 6% 구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높은 구간이 12%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보다 낮은 구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져서 계산을 해봤을 때 환급액이 발생하면은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기억하셔야 돼요. 300만 원. 300만 원.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원천징수. 원천징수가 안 된 것은 다 종합과세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 원천징수가 가능한가요? 거의 없죠. 개인 간의 거래에서. 예, 개인 간의 거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었고 나의 상대방이 내 부동산을 사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계약금만 걸고 그 다음부터 약속을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계약금을 안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원천징수할 방법이 없죠. 그냥 그거 버리는 돈이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소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자 100만 원을 아까 받았다고 그랬어요. 100만 원. 그러면 300만 원 이하예요. 제가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됩니다. 원칙이. 왜냐면 300만 원 이하니까 분리과세 선택해서 종합과세 신고를 5월 달에 빼도 된다라는 전제는 원천징수가 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다. 원천징수 안 했으면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알아두시고. 그런데 내가 입 다물고 있고 상대방도 입 다물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잠깐 어떻게 사람이 법대로만 사는 사람이 없고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안 보는 데서 다 법을 어기고 있죠. 신고 안 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신고 안 한다고 자기가 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안 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위약금 받은 것도 원천징수 안 했으면 5월 달에 근로자가 그랬다. 그러면 근로소득하고 그거 위약금 받은 거하고 합산해 가지고 5월 달에 신고해 봐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신고 안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기타 소득 정리가 끝났습니다. 네, 여기 기타 소득의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300만 원. 그 다음에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는 알아야 돼요. 무조건 분리과세가 연금계좌, 복권, 서화골동품 이렇게 세 가지를 떠올리고 무조건 종합과세는 뇌물 같은 범죄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 쉬었다가요. 종합소득과세 방법을 다음 시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